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443경 신사임당입니다. 방송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견희입니다. 오늘 443경을 찾아주신 분은 일명 하박으로 불리십니다. 네, 하박이요? 네. 하박이 뭐예요? 하박. 하버드대 부동산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핵심적인 건 MZ세대가 되게 중요해요. 이들은 사실은 차별적 경험한 공간을 계속 찾아요. 그 다른 동네 됐더라고요. 네, 진짜 다른데 진짜로, 완전 예. 트렌디해요. 와, 몰입도가 장난 아닌데요?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이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했는데 그 중심에 MZ세대가 있습니다. 이 MZ세대가 만든 21세기 부동산과 도시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오늘 MZ세대와 플랫폼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도시를 분석하신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분석일까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이제 실거래가 데이터를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거래되는 시점 데이터 같은 것들 보면 이제 그 데이터의 흐름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적정가를 알 수가 있고요. 적정가보다 낮다고 하면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격에 대한 흐름을 안다면 그 다음에 가능한 예측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인구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KT, LTE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를 한 2만 군데대로 쪼개요. 네. 쪼갠 다음에 시간대별로, 연령대별로 누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MZ세대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되게 심했잖아요, 초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하고 10시 때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한번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태원이 약간 망가지고 그 다음에 도산공원이 다시 뜨는 게 잡혀요. 그걸로는 상권 같은 것들이 어디 이동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KT 데이터로는 어떻게 보면 상권, 비주거용 부동산에 그렇죠.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특히 뭐 아파트에 대한 지금 적정 가격을 추산해낼 수 있다. 이런 가능하죠. 예. 교수님 되게 한마디 하셨는데 되게 몰입도 있고 지금 딱 한마디 하셨는데 와, 몰입도가 장난 아닌데요? 집중하게 되네.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플랫폼 경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플랫폼 경제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4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유럽에서는 이제 플랫폼 이코노미라고도 해요. 플랫폼 경제를 거의 동일시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예전부터 있던 개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동산에 쇼핑몰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플랫폼이에요. 쇼핑몰 개발을 해놓으면은 아디다스, 언더아머 뭐 이런 걸 다 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단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와서 쇼핑을 하는 거고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그런 비즈니스죠. 네네. 다만 좀 무서운 거는 플랫폼이 각 서브젝트마다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굉장히 커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동영상 검색 유튜브로 끝이에요, 그냥.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 기반 뭐 검색 같은 것도 과거에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지금 거의 네이버예요, 사실은. 독과점적 성장이 굉장히 강해요, 플랫폼들은. 예. 지금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선점하고 있는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장 추이를 보면 이런 J커브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런 급성장의 배경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플랫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모바일 혁명하고 붙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 있잖아요. 2010년에 나왔는데 그때 영화 포스터 보면은 광고가 5억 명을 연결시켜준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가서 유저 수 보면 28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안 돼가지고 그 6배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추동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MZ 세대인 거죠. 예, 밀레니얼하고 Z 제너레이션. 네. 플랫폼 도시 변화의 중심에는 방금 말씀하신 MZ 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세대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이 MZ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는 가장 부유한 세대예요. 근데 MZ 세대는 또 가장 가난한 세대예요. 네. 사실은 자기들이 어떤 자본 축적이 좀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경제 해임 같은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두 가지가 잡혀요. 첫 번째는 자기들이 소득이 이렇게 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소득의 극대화를 생각을 안 하고 소득이 이제 한정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요. 예. 자기 소득이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은 가성비 좋은 소비를 가성비. 예.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임시예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과 동시에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주얼 플랫폼들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 과시적이고 차별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그들이.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도시 형태도 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최근에는 어떤 점이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온라인이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네.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배송이에요. 그럼 이제 도시라는 게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측면에서는 이제 물류 부동산이 굉장히 화랑이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도시에 있는 오프라인 기반의 상가나 쇼핑몰들이 타격을 받는 거죠. 아, 온라인 플랫폼의 시대가 되면서 오프라인 플랫폼들이 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두 가지가 도시에서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히 코로나로 더 이게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 트렌드 자체는 201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소득이 증가를 하면 다 소비를 하거든요. 그 소득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가장 득보는 회사들이 이제 리테일 회사들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네. 400개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주식이 2016년 7월부터 꺾여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반의 쇼핑몰들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플랫폼 기업의 오프라인 매장이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네. 어떤 부분일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Z 세대가 좀 과시적이고 차별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아, 예.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수요자가 오프라인 공간을 좋아하니까 플랫폼들도 그 공간으로 내려와요. 네. 내려왔을 때 이제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타일란드 홍대 매장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거기서 직원이 와가지고 이거 사세요 판매 행위를 안 해요. 그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알아서 사진 찍게 해요. 매출은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간의 성격이라는 게 판매 공간이 아니고요. 경험 공간이에요. 예.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이익보다 온라인에서 나오는 이익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프라인 매장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소비자군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또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2010년대 중반에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인데 홀푸드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인수했어요. 근데 그걸 인수한 이유는 그 회사가 주로 이제 중산층하고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슈퍼마켓 체인이에요. 네. 거기서 데이터를 얻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실은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들이 와서. 네. 그리고 소비자의 직접적 행동을 관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역 디지털화. 네, 저는 역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네. 21세기 플랫폼 기업이 갖춰야 될 경쟁력.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대면 접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들이 물건을 배송을 해서 배달하는 이거를 굉장히 최적화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해요. 부동산 네. 영역에서는. 그건 결국 물류거든요. 그러니까 물류를 얼마큼 최적화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 쇼핑몰 차원이 아니고 거대한 기업들 보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예전에 하루 배송이었는데 네. 지금 1시간 배송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 1시간 배송.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안에 이런 물류 창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거대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MFC라고 해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거든요. 네. 작은 규모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그 어느 물건을 어떻게 사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미리 거기다가 적정력 갖다 놓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예요. 동호대교 남단에 압구정역부터 역삼역까지 가다 보면은 네. 중간에 언덕 건너가서 부릉이라고 딱 나와요. 맞아요. 부릉은 오토바이 배달하는 예. 데잖아요. 네. 그 좋은 대로변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역삼역까지 또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집적소가 나와요. 과거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사실은. 네. 물류와 관련된 오토바이 배달이나 이런 비즈니스는 사실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이면에서도 저쪽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을 내고 그 엄청난 좋은 스팟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교수님 수업 듣는 학생들이 교수님 수업 들으면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너무 멋지시지 않아요? 아. 되게 설명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네. 네, 교수님 수업 듣고 싶네요. MZ 세대 대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공유인데요. 이들이 공유를 좀 중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들의 소득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소비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관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유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해서 하는 것보다 약간 상황상 그렇죠. 변화한 거. 예. 예를 들어서 강남에 당시에 원룸 기준은 한 80에서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회초년생들이 대략 당시에 200만 원 정도를 벌거든요. 네. 그럼 보통 전 세계적으로 대충 30% 정도는 주거 비용에 써요. 그럼 200만 원이면 60까지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80은 과해요. 쉐어하우스가 어떻게 메리트가 될 수 있냐면은 화장실하고 거실하고 뭐 주방 같은 것들은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되게 좀 그렇죠. 근데 자기 방이 작지만 있고 좀 더 적은 비용으로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으면은 그냥 원룸 살면 돼요. 약간 좀 한계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남들하고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가성비가 결국 뭐 주거에서건 내가 소비에서건 어떤 형태로든 계속 가성비를 추구하게 되네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네. 높죠. 예.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무언가를 공유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유 경제 플랫폼의 성장 추세는 어떤가요? 대표적인 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영역이지만 이제 공유 오피스는 위워커 같은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다만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에어비앤비하고 위워커는 약간 힘들었어요. 그 기업 측면을 보지 않고 산업 측면을 봤을 때 코로나가 터지면은 쉐어하우스 다 망해야 돼요. 도시에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공실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쩔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스파크 플러스하고 패스트 5 같은 업체는 계속 성장해요. 계속 네. 지점들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없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격차의 시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직업이 많은 서울로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퀄리티에 적정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예, 거죠. 그렇죠. 네. 예, 도시의 변화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변화도 예. 그렇죠. 그럼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도 MZ 세대의 취향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MZ 세대가 주목하고 있는 핫한 지역 일단 어디가 있을까요? MZ 세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적인 공간 경험을 중요시하잖아요. 네. 그죠? 사실 그게 대표적인 게 익선동이에요. 익선동 원래 쪽방이던데요, 사실은. 네. 쪽방이 있었고 윤여정 배우가 나온 죽여주는 여자 있잖아요. 네. 거기가 그분이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로 나오잖아요. 바로 앞이에요, 거기가. 예, 탑골공원 쪽. 그러니까 거기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50대 이상의 세대한테는. 익선동이라는 예, 지역이. 예.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쵸. 핫플레이스로. 차별적인 그 경험을 굉장히 할 수가 있거든요. 종로 3가에서 내렸는데 중소도시의 중심지 같은 3, 4층짜리 건물들이 있고 들어갔는데 이제 한옥이 나오고 한옥 안에 새로운 카페가 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차별적 경험은 공간을 계속 찾아요.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6호선 라인이 좀 매력적인 게 그 약수부터 청구까지가 이쪽 라인은 과거에 문화주택 단지로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네. 그래서 약간의 적산 가옥이 남아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에 일제가 그 2차 대전 때문에 개발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한옥 단지들이 좀 남아 있어요. 사실 거기가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차별적인 공간 경험이 가능하고 제가 왜 신당동을 약간 좀 얘기하냐면은 네. 신당동은 바로 앞에 동대문 시장이어서 네. 네. 그쪽에 샘플하고 패턴을 만드는 회사들이 집적되어 있어요. 네. 패션 기업들이 조금 작은데 어. 따라서 산업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은 약간 좀 재미있는 셰프들이 거기서 테스트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시작했어요. 네.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한옥 이런 것들이 요즘 세대 친구들에게는 낯설고 맞아요. 거기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발걸음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 MZ 세대 소비 패턴 때문에 대중교통 편리성 위주로 도시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건데 도시는 여전히 유효해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도시 공간을 활용할 거냐인데 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강남, 또 여의도, 종로와 같이 우리가 삼획 시대가 아니고 네. 다양한 그 핵심 지역에 나타날 가능성이 네. 좀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재편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핵 형태의 그렇죠. 도시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내에서도 좀 연령대별로 차별화되는 핵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런 대중교통의
모이고 흩어지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성수동이 그걸 보여준 거죠. 네네. 성수동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공장지대였잖아요. 와, 그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의 카페와 맞죠. 패션, 맛집.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성수동 갔다가. 거기를 이제 만든 두 개의 업체가 있어요. 임팩트 스퀘어와 루트 임팩트라는 곳인데 네. 2010년대 초반에 이제 거기서 소셜 벤처하고 사회적 기업 군들을 같이 타운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네. 만들어진 거예요. 비슷한 연령대의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들이 뭉친 거죠. 어떻게 보면 성수동 같은 곳에. 네. 어떤 특정 세대가 만드는 지역 같은 곳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도시 안에서. 네. MZ 세대의 또 다른 트렌드인데 코로나 이전부터 나타난 건데 뉴욕 맨하탄 가면 남자들은 펍 하핑해요. 거기서 한잔하고 저기가 한잔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여성분들이 카페 하핑을 해요. 카페를 2차, 3차 간다. 예, 여러 군데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거리 같은 게 좀 괜찮으면 빨리 생기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MZ 세대가 되게 중요해요. 트렌드 세터기 때문에 맞아. 이 친구들이 간 다음에 부모인 베이비 부모 세대를 같이 데리고 가요. 아. 예. 그러니까 익선동이 상권화된 게 2016년 이후예요, 사실은. 근데 당시에 이제 상권화됐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식물이란 카페인데 주인이 포토그래퍼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는 네.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MZ 세대가 몰렸죠. 근데 2018년 이후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MZ 세대뿐만 아니고 50대 후반에서 60세 아주머니들이 같이 다녀요. MZ 세대 안에서 정보가 돌면서 이렇게 됐는데 베이비붐한테 연결을 줬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정보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지금.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프라인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대료는 잘 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의 전국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웬만한 상권이라는 곳은 비어있는 곳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임대료 안 빠지는 거는 건물주가 그 건물에 대출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임대료가 딱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조 공실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전까지 난 그냥 비워둘 거예요. 여기가 부동산적 그 개념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해요. 네. 10년 동안 2년마다 5% 이상 못 올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사가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장사 자체가 어렵다. 장사 자체가 어렵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10년대 중반에 와플 한때 확 떴잖아요. 네. 그죠? 지금 와플 가게 있냐고요. 아, 그렇죠. 대기업들도 그때 와플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3년 못 가요. 3년. 그래서 구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다시 발생하기 어렵다. 네, 그렇죠. 그게 네. 2010년대 중반까지는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 이슈였어요. 네. 지금은 그런 일이 발생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 네. 그럼 지방 같은 곳은 이제 비는 공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비는 공간들에 대한 재활용이나 활용 방안을 바꾸는 것이나 이런 것도 필요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서비스 경제 시대인데 지방에다가 뭐 어떤 산업을 입주시켜서 거기서 성장을 바란다는 시대는 갔어요. 지금 서비스 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잘 교육받은 노동력이 있는 거 필요하잖아요. 금융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IT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 도시를 비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용인을 해야 돼요. 도시를 비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에 빈집들 많잖아요. 네. 그 빈집들 철거하고 그거를 이제 도시농업을 하든지 아예 비우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의 산업적으로 가능성 있는 건 관광 산업이죠. 관광적 자원이 있는 데는 가능하나 네. 그렇지 않은 데는 사실 우리가 도시를 비워야 돼요. 플랫폼 도시 성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섹터를 좀 꼽아 본다면 저는 물류 산업을 계속 보는 게 우리가 부동산 영역에서는 사업화가 제대로 된 영역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류 산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업체가 프로로지스라는 회사인데 이런 플로로지스와 같은 거대한 회사들이 전체 물류 창고를 갖고 있는 비중이 5%가 안 돼요. 물류 산업은 여전히 성장 중인 가능성이 높아요. 네. 세계 경제 시장의 트렌드 세터인 MZ 세대와 그들에 의해 계속 변화하게 될 도시에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다룬 주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어떤 말을 해보면 좋을까요? 플랫폼들이 계속 공간으로 내려오는 역디지털화, 모빌리티와 이제 물류, 배달이 계속 중요해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냥 상가 투자하지 마세요. 상가 투자는 아니다. 아, 상가 투자는 왜요? 분양형 상가는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예, 못 채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프라인 시장의 이런 변화들이 네.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 재밌는데 또 나와주실 겁니까? 다음 주에도 서로는 생략하고 또 핵심만 전달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